뭐 설립자죠. 샘 뱅크맨 프리드가 소유한 자산 가치도 이제 260억 달러에 달했는데 현재는 이제 다 없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 FTX라는 거래소에는 회사 지출도 좀 불명확한 내용들이 많고요. 그런데 현실로서는 그러한 그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여전히 앞으로 암호화폐가 그 미래가 있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회적 유용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 블록체인 기술이 기후 변화 대응하는 금융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에 유용하게 사용될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정부에 규제를 한다고 그러면 정부의 규제라는 건 또 한편으로 말하면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니까 유럽은 이미 법률이 거의 도입될 단계에 갔고요. 미국도 논의 중에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마틴 울프, 폴 크루그만 그리고 이진수 교수 세 사람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이 세 사람 모두 가상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낸셜 타임스를 비롯한 세계적인 저널로 보는 세계경제 파보세 오늘도 이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은 최근에 암호화폐 거래소인 FTX라는 거래소 파산했는데요. 거래소 파산과 그다음에 암호화폐가 이제 그로 인해서 어떤 유용성, 그다음에 감독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말 충격이 컸던 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미식 축구 선수 톰 브레디 그렇습니까? 네. 농구 선수 스테판 커리 둘 다 여기 적극적으로 여기 홍보대사 했다가 지금 다 소송당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렇군요. 기사는 어떤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기사는 FTX 파산과 관련돼서 파이낸스 타임즈 기사를 포함해서 7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TX가 이제 세계 3위의 암호화폐, 가상화폐 거래소였는데 지난 11월 10일에 빼빼로데이에 파산을 했습니다. FTX가 이제 2019년에 설립된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가치가 이제 최고 이제 400억 달러에 이르렀는데 뭐 설립자죠. 샘 뱅크맨 프리드가 소유한 자산 가치도 이제 260억 달러에 달했는데 현재는 이제 다 없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참 이게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FTX의 파산 관리를 맡고 있는 분이 존 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2000년대 초에 회계 부정 사건으로 유명한 앨런이라는 미국 기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업이 그때 파산했는데 그때도 파산 관리인으로 참여를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미국의 파산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FTX가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라는 건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신뢰할 만한 재무제표도 없고 그리고 고용자 현황, 심지어는 누가 고용되어 있는가 하는 그 리스트도 없는 그런 기본적인 정보도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서 앨런의 경우보다 훨씬 더 나쁘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을 했고요. 또 이 FTX라는 거래소에는 회사 지출도 좀 불명확한 내용들이 많고요. 또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경영진이 구입하는 개인주택에 회사 자금을 사용하는 등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상화폐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경우는 이제 좀 회사 자체 경영도 문제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경영이 더 문제였던 것 같아요. 뭐 바하마에 무슨 뭐 3억 달러 정도 그렇습니다.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회계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 가격이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작년 말에는 6만 달러 넘어섰는데 현재는 16,000달러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암호화폐 전체 시장 가치가 이제 최고 3조 달러. 그런데 지금은 8천만 달러로 뭐 정말 확 떨어졌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암호화폐 거래소가 파산 신청을 하고 또 암호화폐 가격이 이제 이렇게 크게 하락하면서 암호화폐 전체 시장이 축소되니까 이 전통적인 금융시장과 어떻게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보면은 암호화폐 시장의 이런 혼란적인 상황이 전통적인 금융시장
시스템에 이렇게 번지고 있지는 않은 걸로 보이고요. 그 이유는 그 암호화폐 시장과 전통적 금융시장의 연관관계가 좀 약해서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자체적으로 거래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러한 그 시스템 리스크로는 아직 번지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앞으로도 이렇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3조에서 8천억 달러로 축소됐다는 건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많은 투자가들이 이제 손해를 받겠고요. 또 그 세계 3위 규모가 되는 거래소가 이제 파산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을 야기하면서 암호화폐라는 게 과연 미래가 있을 것인가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또 그 거래소 파산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고 좀 감독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논의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가 이제 2009년 비트코인이 개발되면서 최초로 시작이 됐는데 이제 비트코인이 그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가상 암호화폐. 그렇죠.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쓰는 이제 프로그래머가 이제 개발했습니다. 일본인인 건 막 확실하겠죠. 일본인이 아닐 가능성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하여튼 뭐 거래 기록이 여러 사용자들의 서버에 분산돼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중앙은행 없이 이제 신뢰성 있는 거래가 가능하다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혜성처럼 등장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그 분산된 그 금융을 할 수 있는 그런 매개 화폐로 기능할 수 있다는 상당히 이렇게 일부 그 투자가들 그리고 기존 금융시장에 불만을 갖고 있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주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화폐라는 게 우리가 알다시피 교환의 매개 수단, 가치의 저장 수단, 회계단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물론 교환할 때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다는 게 화폐 기능이 될 텐데 비트코인이 2009년에 도입된 이후로 사실 그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그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기능은 거의 하고 있지 못한 우리가 현실에서 잘 사용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비트코인이 아까 뭐 가격이 최근에 낮아졌지만 아직까지 가격이 상당히 높고 뭐 다른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가격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어서 가치 저장 수단, 그러니까 일종의 투자나 투기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화폐라고 하기는 아직 어렵고 다만 이제 그 자산 기능을 하는 이게 그 가치 저장 수단을 하는 가상 자산 이렇게는 볼 수 있겠다. 현재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조선시대 때도 뭐 저화라고 종이화폐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원래 쌀 석섬 정도라고 하나요? 그 정도의 가치를 가졌는데 이게 뭐 아무래도 뭐 춘궁기라든지 추수기에만 이용되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점점 떨어져서 그렇군요. 나중에는 그걸 안 쓰면 중용에 처한다고 그래도 사람들이 그걸 뭐 안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뭐 거기에 대한 가치 담보를 정부에서 해주지 않으니까 뭐 그런 것처럼 지금 가상화폐가 이렇게 들쑥날쑥 가격이 해서는 뭐 이렇게 화폐 교환 가치는 뭐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가상 자산으로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이 이제 내재 가치가 없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비판인데 암호화폐가 내재 가치가 없더라도 이제 뭐 법정화폐도 이제 뭐 내재 가치는 없지만 그 금융 시스템에서 이제 그 법정화폐처럼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사회적으로도 이제 가치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자산의 대표적인 게 이제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이제 미래에 그 기업이 뭐 배당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자를 지급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현재 얼마나 가치가 있겠다. 이게 소위 말하는 내재 가치가 되겠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자산으로서의 암호화폐가 이 내재 가치가 없다는 사실은 굉장히 그 아주 중요한 결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와 별도로 이 암호화폐가 사회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면 또 비록 내재 가치가 없더라도 지금 김범도 아나운서가 했듯이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겠다. 그걸 바탕으로 여기에 그 가치를 부여하는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겠다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과연 그러냐 하는 게 또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이제 암호화폐가 왜 도입이 되었느냐 이런 시초로 돌아가게 되면 암호화폐가 이제 어떤 중앙의 그 중개 기능을 하는 금융기관이 없이 금융시장에 참가하는 개인들이 소위 말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투명하게 금융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금융기관이 지금 중개기관으로서 많은 수익을 얻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참여자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겠죠. 만약 그렇게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데 현실로서는 그러한 그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여전히 중개기관으로서의 금융기관이 필수적으로 지금 시스템을 끌어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러한 블록체인 시스템의 이점, 도입됐을 때 주장한 그런 이점이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뭐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아무리 들어봐도 가상화폐는 그냥 다단계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제 이해로는. 그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하고 조금 분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암호화폐는 지금 현재 그런 성격이 강한 거죠. 왜냐하면 내재 가치도 없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능도 없으니까 그것이 얼마만큼 팔리느냐는 상대방이 얼마만큼 주느냐에 달려 있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많은 높은 금액을 주겠다 그러면 이게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 떨어지는 거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소위 말하는 다단계적인 특성이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하고 암호화폐를 이렇게 동일 선상에 놓고 판단하는 건 아직은 옳지 않은 그런 거라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좀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좀 이렇게 일종의 사기꾼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너무 이렇게 이용해서 암호화폐를 이렇게 좀 분칠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볼 수 있는데 뭐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암호화폐의 유용성 또 미래 관련해서 이코노미스트 11월 17일자 기사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얘기했듯이 그 암호화폐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어떤 그 분산된 그러한 그 금융거래가 가능한 그 중앙은행이라든지 중개기관 없이 그런 가능한 실익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등장을 했지만 저희가 이야기했듯이 현재까지는 그러한 유용성이 사회에서 실현되고 있지 않은 그 점을 이제 이코노미스트지도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암호화폐가 그 미래가 있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회적 유용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 그랬을 때만이 암호화폐가 미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논설 실장이면서 또 미국판 편집일인 길리안 테트는 이제 암호화폐 자체가 이제 뭐 유용성이 없더라도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금융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좀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최근에 사례를 들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기후 변화 대응하는 금융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에 유용하게 사용될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 이분이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블록체인을 이용한 금융의 이점으로서 특히 이제 기후금융의 경우에 있어서 현재 그 분절화되어 있고 이렇게 막 서로 연결이 잘 안 돼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서로 간의 신뢰도 좀 낮은 저게 맞는지 아닌지 이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그 거래자들이 다 참여해서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금융이 그 앞으로 유망하다. 뭐 이런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그 전체적으로 매우 작은 단위로 금융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이점이다. 이 두 가지를 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인정할 수 있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러한 가능성이 향후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돼야 될 이슈는 뭐냐면 현재의 금융 일반이 과연 이러한 상황인가. 금융이라는 건 사실은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은행에 돈을 맡긴다거나 이런 것도 우리가 돈을 맡겼을 때 나중에 우리가 돈을 찾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한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회사에 우리가 주식을 산다는 것도 돈을 주고 산다는 것도 그 주식을 샀을 때 우리가 나중에 물론 뭐 돈을 잃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잘 되면 우리가 더 많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것이니까 이 금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은행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 예금자 보호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5천만 원까지 혹시 은행이 망하더라도 예금을 이제 대신 지급해주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역시 금융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사회적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 되겠는데요. 과연 그 금융 일반이 과연 그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금융이라는 것도 물론 유용할 수 있지만 그 일부 유용한 것은
그러한 상황에 일부 국한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따라서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금융을 대체하는 주류의 방법론으로 등장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본주의의 꽃이 이제 금융인 이유가 이제 금융이 어떻게 보면 신뢰도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도가 높을수록 금융 시스템이 안정돼 있고 또 금융의 어떤 그런 전반적인 수준도 높고 말이죠. 스킬도 탁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서구 선진국이나 뭐 우리나라도 IMF가 있었고 뭐 2008년 미국 금융위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신뢰를 상승한 방향으로 왔는데 지금 뭐 암호화폐가 그걸 대체하기에는 오히려 그런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말이죠. 신뢰도도 낮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그 경제와 금융 상황이 우리가 신뢰도가 낮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2008년 금융위기가 그렇게 심각했던 것은 금융기관들의 신뢰도가 확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심쩍은 거래들이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상대방 금융기관이 얼마만큼 미심쩍인 거래에 해당되고 있는지 이걸 모르니까 서로 간에 거래하기를 꺼리게 되고 그러면서 전체 금융시스템이 이제 붕괴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그 시스템의 그 안정성과 그 다음에 신뢰성을 높이는 그런 조치를 해서 이제 벗어나게 됐는데요. 물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 전반적인 신뢰도가 약해지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와 뭐 중앙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럴 때는 이제 정부와 중앙이 또 개입을 해서 그러한 안정성과 신뢰성 높이려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그 블록체인을 기술을 통한 금융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과연 그 금융이 그러한 상황이냐,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냐,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게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주류로 되기는 어렵고, 또 사실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같은 금융위기가 됐을 때 정부와 그 중앙이 개입을 해서 그 안정성 높였지 않습니까? 신뢰도를. 그럼 과연 이 중앙 같은 주체가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그러한 위기가 발생했다. 그럼 누가 그걸 갖다가 안정성을 유지하고 담보할 수 있느냐. 아무도 없는데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FTX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규모는 다르지만 중앙은행 하나가 없어진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암호화폐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건 뭐 정말 갑자기 한국이 없어졌다 이런 충격인 거죠. 거기에 그렇습니다. 투자한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제 암호화폐가 이제 중앙 집권적인 통제에 이제 반대해서 이제 탄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유용성에 대해서 호의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들도 있죠. 그건 뭐 당연한 논리적인 규결이겠고요. 암호화폐의 탄생이라는 것이 중앙은행이라든지 어떤 전통적인 중개 기능을 하는 그 금융기관에 대한 그 반감 이런 거에서 기인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규제에 대해서 원칙 반대하는 건 당연하겠고요. 암호화폐를 찬성하는 분들이.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최근에 그 암호화폐의 그 회의적인 그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규제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흥미로운데요. 최근에 이제 FTX가 이제 파산 시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혼란이 전통적인 금융시장으로 번지지는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 시스템 리스크로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작동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만약에 정부의 규제를 한다고 그러면 정부의 규제라는 건 또 한편으로 말하면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시장의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면은 새로운 그 투자자들이 거기 또 많이 들어갈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 차라리 그냥 규제하지 말자. 어차피 시스템 리스크가 될 가능성은 지금 적어 보이니까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가 되어서 매우 흥미로운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FTX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암호화폐 자체 문제보다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에 이제 문제가 심각해서 일반 투자자들 피해를 입고 있는데, 맞다 작년서부터 이진수 교수가 우리 젊은이들이 가상화폐 투자하는 거에 그래서 염려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고 말이죠. 네, 여러 번 했죠. 근데 지금도 뭐 우리뿐만 아니라 또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일반 피해자들이 있어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암호화폐의 그 규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김범도 아나운서 얘기했듯이 FTX 사례에서 보듯이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관련돼서 일반 투자가가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그 규제를 안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하게 되는 목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소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거기에 뭐 투자금을 넣으면 어떻게 투명하게 그것이 오용되지 않고 어떻게 정당하게 잘 운영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는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규제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유럽은 이미 법률이 거의 도입될 단계에 갔고요. 미국도 논의 중에 있는데 아마도 뭐 조만간 그런 방향으로 규제가 도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폴 크루그먼이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또 재밌는 주장을 했네요. 네, 크루그만은 이제 아주 그 대표적인 그 암호화폐 비판자 중에 한 명인데요. 크루그만이 굉장히 시니컬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그 칼럼에 보면은 2009년에 그 비트코인이 도입돼서 벌써 13, 14년이 지났는데, 그때 아이폰이 처음 도입돼서 지금 얼마나 많이 변했냐.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그 2009년 도입된 이후에 지금까지 암호화폐가 한 게 뭐냐. 도대체 아직까지도 긍정적인 을 앞으로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암호화폐가 별로 쓸데없다는 그런 반증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석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른 디지털의 속도보다 훨씬 늦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런 셈이죠. 처음에 도입된 이후에 큰 발전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FTX처럼 이제 그 거래소가 파산하면서 거래소에 대해서 규제를 하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니까 일단 암호화폐가 도입된 이유는 그 거래자들이 당사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중개기관 없이 그러한 취지로 했던 것인데 도대체 거래소가 있다는 게 본인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거래소에서 또 그 규제를 한다 그러면 전통적인 뭐 주식거래소 같은 경우도 이제 주식거래소에서 중심으로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적정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것이 전통적인 금융시장의 운영과는 다른 게 무엇이냐 없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을 또 하는 컬럼을 최근에 쓴 바 있습니다. 네.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마틴 울프, 폴 크루그만 그리고 이진수 교수 세 사람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이 세 사람 모두 가상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오늘 퍼버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